얘야, 그 손목 시계 어디서 났니? 72살의 이선영 회장은 밀린 월세 850만 원을 받기 위해 낡은 빌라 201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빚쟁이가 아닌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7살 소녀였습니다. 돈을 독촉하려던 회장님의 차가운 시선이 소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아이의 손목에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시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유품이 이 가난한 소녀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아이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는 30년 전 유괴당한 딸의 마지막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이거 엄마가 줬어요. 과연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이며 30년 세월 속에 얽힌 이 기구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대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새벽 4시 거대한 저택의 침실에 스며든 어둠은 잉크보다 진했습니다. 72살의 유신그룹 회장 이선영은 그 칠흑 같은 고요함 속에서 늘 혼자 눈을 떴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몸을 일으킨 그녀는 수백 평에 달하는 집의 냉기를 온몸으로 느꼈죠. 이 집은 따뜻한 온기가 돈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돌무덤 같았어요. 넓은 식당에는 오직 선영 하나만을 위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쌀밥, 정갈하게 데운 맑은 국, 그리고 이름 모를 귀한 반찬들이 하얀 사기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릇 하나, 수저 하나가 웬만한 집 살림살이보다 비쌌지만 선영의 입에는 그저 모래알을 씹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음식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유난히 가늘고 하였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옷소매 아래로 기이한 것이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금붙이도 값비싼 보석도 아닌 낡아빠진 시계줄 하나가 전부였죠. 30년은 좋게 넘었을 그 천 조각은 본래의 색을 잃고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보풀이 일어나고 실밥이 터진 그 낡은 줄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시계 알맹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시계줄. 선영은 숟가락을 든 채 잠시 그 텅 빈 자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3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시간이 흘러도 오직 선영의 시간만이 그 지독한 과거에 붙들려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습니다. 그림자처럼 다가온 최 실장이 선영의 곁에 섰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비서이자 지난 20년을 곁에서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감히 회장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고 그저 공손히 서류를 든 채 기다렸습니다. 선영은 국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침부터 심력 끼쳐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최 실장은 그녀가 심려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곧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의미했으니까요. 최 실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소유한 낡은 빌라 201호 세입자 건입니다. 빌라 201호? 선영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수백 채의 건물 중 하나일 뿐이었죠. 최 실장이 설명을 보탰습니다. 월세가 1년치나 밀렸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제하고도 체납액이 850만 원에 달합니다. 850만 원. 선영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가 입은 옷값도 되지 않는 돈이었죠. 그래서 법무팀에 넘겨서 처리해. 뭘 그런 것까지 나에게 보고해. 선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며칠 전 직원이 방문했을 때 현관문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다니?
붉은 레커로 돈 갚아라는 욕설과 협박이 가득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운 파이낸셜이라는 이름의 추심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대운 파이낸셜, 그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의 탈을 쓴 가장 질기고 악랄한 불법 사채업자들이었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는 거머리들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세입자가 그쪽에서 큰 빚을 진 듯합니다. 그런 험악한 자들이 엮여 있으니 회장님, 이 일은 저희가 조용히 법적으로만. 최 실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영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위험하다, 그 말인가? 선영은 텅 빈 밥그릇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식당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최 실장은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제 말씀은. 선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목에 낡은 시계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해진 천 조각을 식탁 위에 올려놓은 그녀가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최 실장, 예, 회장님, 자네는 위험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붉은 레커 낙서? 문 두들기는 깡패들? 선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아. 희망 같은 거, 운명 따위의 헛소리. 그게 진짜 위험한 거야. 선영의 시선은 30년 전 과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42살, 하나뿐인 딸, 지수가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던 가여운 내 딸.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찾아왔었죠. 선영은 그날을 어제 일처럼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스스로를 운명을 보는 자라 칭하던 무당, 윤하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아이의 사주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 아이는 단명할 팔자요. 허나 어미의 운과 맞바꾸면 살릴 길이 있지. 선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제발 내 딸만 살려달라고 뭐든 하겠다고 그 여자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부적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영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딸의 애군을 어미에게 넘기고 그 애군을 제물로 눌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집문서와 통장을 모두 내주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녀는 선영의 손목에 있던 시계를 탐냈습니다. 죽은 남편이 물려준 단 하나뿐인 유품이었죠. 그녀니 말했습니다. 이 시계가 아이의 멈추려는 시간을 대신 붙들고 갈 것이야. 선영은 마지막 남은 그 시계마저 12살 딸 지수의 손에 쥐어주며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제발 우리 딸 숨만 쉬게 해달라고 빌면서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돈과 시계를 받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 지수마저 사라졌습니다. 병원도 집도 아닌 그 굿당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영이 찾은 것이라곤 숲속에 버려져 있던 낡은 시계줄,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시계 알맹이는 끝내 찾지 못했죠. 딸도, 돈도, 남편의 유품도, 선영의 인생 전부가 그날 사라졌습니다. 선영의 눈동자가 타는 듯 이글거렸습니다. 그녀는 낡은 시계줄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세상에 운명 따윈 없어. 오직 내 손에 쥔 돈뿐이야. 돈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돈은 헛된 희망을 속삭이지 않아. 그저 내 손 안에 있을 뿐이지.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850만 원, 내 돈이야. 내 허락 없이는 단돈 10원도 남에게 줄 수 없어. 최 실장이 다급하게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제발 그깟 돈 때문에 직접 나서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깟 돈? 선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에겐 그깟 돈이겠지만 나에겐 내 세상을 지키는 방패야. 30년 전 내게 그만한 돈이 있었다면 내 딸을 그렇게 허망하게 잃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그 사기꾼 년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았겠지.
선영은 해진 시계줄을 다시 손목에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갑옷이자 족쇄였습니다. 당장 차 준비해. 그 빌라 201호라는 곳에 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사정이 있기에 내 돈 850만 원을 깔고 앉아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선영의 차가운 두 눈은 돈을 받으러 가는 집주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묵은 원한과 상처로 가득 찬 텅 빈 세상을 홀로 버텨온 늙은 어미의 눈빛이었습니다. 선영이 탄 검은 승용차는 햇볕조차 비껴가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높은 담장과는 달리 이곳은 사람 사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여기저기 금이 가곳대가 낀 낡은 빌라. 옥상에는 볕을 쬐는 장독들이 보였고 창문 밖 빨랫줄에는 주인 모를 옷가지들이 힘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차가 멈추자마자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비싼 가죽 구두가 깨진 보도블록 틈새에서 자라난 잡초를 짓밟았습니다. 가을바람에 실려오는 퀴퀴한 곰팡내와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선영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비단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습니다. 혐오감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냄새, 자신이 30년 전 지수와 함께 탈출했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최 실장이 황급히 뒤따라 내리며 불안한 얼굴로 선영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오시다니요. 제가 처리하겠다고. 선영은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오직 낡은 빌라의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유리문이 깨져 합판으로 덧댄 입구, 공동 우편함에는 온갖 광고지와 고지서들이 터져 나올 듯 쑤셔 박혀 있었죠. 선영은 그 모든 것을 경멸하듯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50만 원. 내 돈이 저 안에 있어. 그녀는 그 숫자 뒤에 숨었습니다. 그 돈이 아니면 자신이 이 역겨운 과거의 풍경 속에 다시 걸어 들어올 이유가 없어야만 했습니다. 빌라 안으로 들어서자 어둡고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1호. 선영은 손잡이조차 끈적거리는 철제 난간을 애써 무시하며 한 칸 한 칸 계단을 올랐습니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구두굽 소리만이 텅 빈 계단참에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아래층인 101호 현관문이 쇠사슬 걸쇠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아주 조금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렸습니다. 겁에 질린 중년 여자의 눈동자가 그 틈으로 선영을 훔쳐보았습니다. 선영은 그 시선을 느끼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마주치자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볼 일 있습니까? 여자는 문틈에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건물 주인이세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주인이 엄청 무서운 도깨비 할머니라고. 아, 실례했습니다. 여자는 이 동네에서 마녀 할머니 혹은 도깨비 할머니로 불리는 선영의 얼굴을 어렴풋이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선영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도깨비, 마녀, 좋은 별명이군. 돈 안 내는 세입자들에겐 내가 도깨비보다 무서운 게 맞지. 그렇습니다. 여자는 용기를 낸 듯 문을 조금 더 열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주인 할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저 201호 때문에 저희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밤낮으로 이상한 남자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고 어젯밤에는 붉은 물감 같은 걸 뿌리고 가는데 꼭 피 같아서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애들이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가요.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습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친 어미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간절함은 선영의 얼어붙은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30년 전 딸을 살려달라며 무당 앞에 엎드렸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고 그 기억은 연민이 아닌 분노와 자기 혐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애원. 그것은 선영에게 가장 쓸모없고 지긋지긋한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우니까 월세라도 대신 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신경 끄시죠. 밀린 월세나 제 날짜에 잘 내세요. 남의 집 사정 무서워서 못 살겠으면 당장 방 빼서 이사 가면 될 일 아닙니까? 보증금은 제 날짜에 내주지. 선영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여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충격과 모멸감에 질린 얼굴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선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최 실장이 뒤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지만 선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남 걱정할 시간에 내 앞가림이나 잘해. 그것이 그녀가 30년간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드디어 201호 그 문제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최 실장이 보고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낡은 철문은 온통 붉은 레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돈 갚아라, 죽고 싶냐. 당장 나와.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조잡하지만 그 내용은 살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치 문 전체가 피를 흘리고 있는 듯 붉은 물감이 바닥까지 흘러내려 굳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숨을 참았습니다. 그 붉은색이 30년 전 굿땅에서 보았던 닭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역겨운 비린내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죠. 그녀의 시선이 문 한가운데 붙어있는 누런 종이 한 장에 멎었습니다. 대운 파이낸셜 검고 굵은 글씨가 인쇄된 불법 추심 스티커였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문이 열쇠 구멍과 바깥을 내다보는 작은 구멍을 동시에 가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과 밖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듯이요. 순간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장면, 이 구도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무당 윤하정이 딸 지수의 방문에 붙였던 부적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글씨가 휘갈겨진 누런 종이. 이것이 내 딸의 애군을 막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정확히 저 위치에 방문의 열쇠 구멍과 문틈을 가려 부적을 붙였습니다.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적은 악귀가 아니라 어미인 자신을 막았습니다. 그 부적이 붙은 방문 너머로 딸은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가 뭐라고 딸을 지키겠다며 그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거칠게 손을 뻗어 그대운 파이낸셜 스티커 귀퉁이를 손톱으로 긁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살갗에 붙은 거머리를 떼어내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접착제가 끈적하게 늘어붙으며 문짝의 낡은 페인트와 함께 뜯겨 나왔습니다. 우두득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선영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뜯어낸 스티커를 소나기에 넣고 종이장이 해질 정도로 강하게 구겼습니다. 감히 내 건물에 내 돈을 떼먹는 것도 모자라 이따위 더러운 부적질을 해? 그녀의 분노는 더 이상 850만 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끔찍한 과거를 건드린 것에 대한 30년 묵은 원한의 폭발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그녀의 살기 어린 표정을 보고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이건 저희가 법적으로. 선영은 최 실장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비켜. 그녀는 더 이상 초인종을 누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앙상한 주먹을 쥔 그녀가 붉은 레커로 뒤덮인 철문을 잇는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빌라 전체가 울릴 정도로 거친 소리였습니다. 안에 있지. 문 열어. 당장. 최 실장이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쾅, 쾅, 쾅. 선영은 마치 30년 전 굳게 닫혔던 딸의 방문을 두들기듯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들겼습니다. 내 돈 갖고 나와. 201호. 내 말 안 들려? 당장 문 열지 못해. 72살 노인의 몸에서 나온다고는 믿을 수 없는 악력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서 낡은 시계줄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세차게 두들기던 문 안쪽에서 달칵 아주 작게 쇠사슬 걸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이 다시 한번 붉게 물든 철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쾅 하고 울려 퍼져야 할 파열음 대신 그보다
더 섬뜩한 정적이 복도를 감쌌습니다. 선영의 주먹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최 실장도 거친 숨을 몰아쉬던 선영도 순간 모든 소리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아주 작게 달칵 문 안쪽에서 쇠붙이가 풀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기름칠 한 번 하지 않은 듯한 뻑뻑하고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기익, 쇠가 쇠에 긁히는 녹슨 비명 같은 소리가 두 사람의 고막을 날카롭게 긁어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201호의 문이 아주 조금, 아주 느리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작 어른의 손 한 뼘 정도나 될까요? 어둡고 축축한 곰팡내가 훅 끼쳐나오는 그 좁은 틈 사이로 조그마한 얼굴 하나가 삐죽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7살, 많아야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작고 마른 여자아이였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 겁에 질려 커다래진 두 눈동자. 아이는 제 키보다도 훨씬 높은 현관문 손잡이를 간신히 붙잡고 낯선 어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태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문틈에 간신히 몸을 기댄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얕은 숨을 힘겹게 몰아쉬었죠. 쌕쌕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낡은 풍금에서 바람이 새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는 그 소리를 감추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럴수록 소리는 더 크고 절박하게 울렸습니다. 선영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 소리가 선영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쌕쌕 선영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소리, 잊을 수 없는 소리. 아니,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지옥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던 소리였습니다. 30년 전 하얀 병원 시트 위에서 12살 지수가 마지막으로 내뱉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유전병, 모기 안쪽부터 부어올라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그 지독한 병. 엄마, 나 숨이 안 쉬어져. 파랗게 질려가던 지수의 입술, 공기를 찾아 허우적거리던 가녀린 손, 그리고 귓가를 찢어발기던 바로 저 쌕쌕거리는 바람 소리. 그 기억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선영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선영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앞의 빌라 복도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12살 지수의 절박했던 얼굴과 문틈에 서 있는 7살 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하나로 뒤엉켜 포개졌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우연이야. 세상에 아픈 아이가 저의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그래,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선영은 이 끔찍한 감정의 동요를 억눌러야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운명의 장난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무엇으로? 돈. 그녀가 지난 30년간 유일하게 믿고 의지해온 것. 그녀는 일부러 더 목소리를 차갑게 깔고 떨리는 턱을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본래의 목적, 850만 원. 그것만이 자신이 여기에 온 유일한 이유여야 했습니다. 너, 꼬마야. 선영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아내, 어른 없어? 엄마 어딨어? 빚 받으러 왔다. 밀린 월세 850만 원. 당장 내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우습게 떨려 나왔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언제나 서슬퍼렇게 상대를 제압했던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기가 마치 솜방망이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선영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울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쌕쌕거리는 숨소리만 더욱 가빠질 뿐이었죠. 아이는 가빠지는 숨을 참으려는 듯 작은 왼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팍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영의 두 눈이 그 가느다란 아이의 손목에 마치 못에 박힌 듯 고정되었습니다. 아이의 손목에는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시계가 아니었죠. 낡아 빠질 대로 낡아버린 붉은색 천끈. 그 끈이 아이의 가는 손목에 아슬아슬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 끝에는 은색의 작고 둥그런 시계 알맹이 하나가 위태롭게 달려 있었습니다. 시계줄은 어디로 가고 알맹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선영의 입에서 소리 없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시계 알, 저 둥근 모양새, 뒷면에 새겨져 있던 작은 꽃무늬, 낯익은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죽은 남편이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품. 이 시계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당신과 내 시간을 영원히 이어줄 거요. 그렇게 말하며 건네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 그 시계를 그녀는 무당 윤하정에게 속아 12살 지수의 손에 마지막으로 쥐어주었습니다. 엄마가 꼭 다시 찾으러 올게. 이거 쥐고 있어. 이게 엄마 대신 지수 시간 지켜줄 거야. 그 시계였습니다. 굿땅에서 딸과 함께 사라졌던, 숲속에서 낡은 시계줄만 발견하고 끝내 찾지 못했던,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손목에 차고 있는 이 낡은 시계줄의 짝, 바로 그 시계 알맹이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눈앞에 숨가빠하는 이 작은 아이의 손목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선영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레커가 칠해진 차가운 문틀을 간신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쿵 하고 무겁게 무너지는 소리. 최 실장이 놀라 외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선영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아니,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이건 그년이 30년 전 내 인생을 망가뜨린 윤하정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이다. 틀림없어. 하지만 저 아이의 숨소리는, 지수와 똑같은 저 병은, 그리고 저 시계는, 저건 그년이 흉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서 설마 내 딸 지수가 살아있었던 건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감히 품어서는 안 될 희미한 희망이라는 것이 독초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방금 전까지 그토록 집착했던 8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산산조각 나부서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스운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30년간 돈이라는 견고한 성벽 뒤에 숨어 운명을 부정하고 저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운명이 낡아빠진 시계 알맹이의 모습으로 숨가쁘게 헐떡이는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그녀의 성벽을 부수고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선영은 붉은 레커가 칠해진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문틈에 서 있는 작은 아이를, 그 아이의 손목에 달린 시계 알맹이를 넋기 나간 사람처럼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이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만이 그 지독한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선영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직 한 가지 소리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문틈에 서 있는 작은 아이가 숨이 넘어갈 듯 가슴을 헐떡이는 소리. 아이는 문틀을 작은 손으로 붙잡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마치 틈이 벌어진 풀잎을 스치는 듯한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지난 30년간 선영을 붙잡아온 악몽의 소리였습니다. 12살 지수가 하얀 병원 침대에서 공기를 찾아 허우적거리며 내뱉던 마지막 숨소리. 선영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시선 끝에 아이의 가는 손목이 걸려들었습니다. 낡디낡은 붉은 천끈, 그 끈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은색의 둥그런 시계 알맹이. 저것은 그녀의 뇌리가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30년 전 죽은 남편의 유품, 그리고 딸을 잃어버리던 그날 무당에게 속아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시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손목에 차고 있는 이해진 시계줄의 짝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선영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연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덫이다. 30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사기꾼년 윤하정. 그년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그 붉은 레커, 그 대운 파이낸셜이라는 이름. 모두 그년의 짓이 틀림없어.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의 숨소리는 지수와 똑같은 그 지독한 유전병의 흔적은 윤하정이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 시계 알맹이, 뒷면에 새겨져 있던 작은 꽃무늬까지 자신의 기억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공포와 분노 사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너무나도 절박한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 딸이, 내 지수가 살아있었던 건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품어보는 독처럼 위험한 희망이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손에 구겨지듯 쥐어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체납액 850만 원. 그 숫자는 지난 30년간 딸 잃은 어미가 이 세상을 버텨낸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신, 돈. 이 돈을 받기 위해 이 더러운 곳까지 왔을 뿐입니다. 선영은 그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성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이 말도 안 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 돈. 내 돈 받으러 온 거야. 저 아이가 누구든 저 시계가 무엇이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끝내 아이의 고통스러운 숨소리와 그 작은 손목에 매달린 시계 알맹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영은 항복했습니다. 30년간 돈으로 쌓아 올린 견고했던 성벽이 이 작은 아이의 숨소리 앞에서, 이 낡은 시계 알맹이 하나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툭! 아주 가벼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선영의 손에서 850만 원짜리 서류 봉투가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걸고 지켜왔던 돈이 먼지 쌓인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저주하고 부정했던 운명을, 그 지독한 진실을 마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선영은 붉은 레커가 묻어나는 문틀을 짚었습니다. 주저앉았던 몸을 덜덜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2살의 뻣뻣하게 굳어버린 무릎을 더럽고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찧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유신그룹의 회장이 월세 850만 원이 밀린 세입자의 집 앞에서 7살배기 작은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그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모래알처럼 바싹 마르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자신조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토록 애처롭고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얘야. 아이는 거대한 어른이 갑자기 무릎을 꿇자 겁에 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바람에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죠. 선영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신이 혹여나 30년 전 그 깡패들처럼 아이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널 해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선영은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아이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 손목에 있는 시계 알맹이, 그것은 어디서 났니? 아이는 선영의 눈치를 살피며 제 손목의 시계 알맹이를 다른 쪽 작은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라도 되는 듯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줬어요. 엄마가 줬다고. 그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선영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선영은 숨이 넘어갈 듯 가장 두려운, 그러나 가장 간절한 마지막 질문을 힘겹게 뱉었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와중에도 눈물로 범벅이 된 낯선 할머니의 눈동자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은 김지수예요. 김지수?
그 세 글자가 30년의 얼어붙은 시간을 꿰뚫는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선영의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무너졌던 세상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듯한 격렬한 현기증이었습니다. 지수, 내 딸 지수, 12살에 잃어버렸던 내 가여운 딸, 살아있었어. 내 딸이 살아있었던 거야. 선영은 더 이상 문 밖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였습니다. 아니, 할머니였습니다. 선영은 아이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자신의 몸보다 더 소중하게 끌어안고 201호 안으로 그 어둡고 퀴퀴한 곰팡 내 나는 방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최 실장이 당황해서 회장님 하고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선영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유신그룹 회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네는 밖에 있게. 최 실장은 선영의 눈에 가득 고인 그가 2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뜨겁고 거대한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독한 가난. 30년 전 자신이 지수와 함께 벗어나려 그토록 발버둥 쳤던 그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해가 들지 않는 방은 한낮인데도 불을 켜지 않아 어두웠고 벽지 곳곳에는 검은 곰팡이가 망령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작은 상 위에는 먹다 남은 식은 밥 한 덩이와 시커멓게 변해버린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약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오늘 아침 수백 평 저택에서 맛조차 느끼지 못하는 진수성찬을 받았는데 내 딸은 그리고 내 손녀는 이런 곰팡내 나는 방에서 식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지난 30년의 부귀영화가 이 작은 방 안에서 한순간에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가 되어 그녀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이를 부축해 방 한쪽에 유일하게 깨끗해 보이는 낡은 이불 위에 앉혔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궁금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얘야? 최윤아예요. 7살이에요. 윤아구나. 최윤아. 선영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손녀. 윤아는 낯선 할머니의 뜨거운 눈물에 놀랐지만 이젠 경계를 조금 푼 듯 했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나는 내 엄마. 선영은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내 엄마의 아주 오래된 친구. 윤아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와중에도 벽에 걸린 낡은 사진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엄마. 사진 속에는 37살이 되었을 지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영이 기억하는 12살의 앳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선하고 깊은 눈매만은 선영 자신을 그리고 죽은 남편을 똑 닮아 있었습니다. 윤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병원에 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예요. 지수가 간호사가 되었구나.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선영은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 지수 옆에는 인상이 좋아 보이는 젊은 남자가 어린 윤아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아가 그 남자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 아빠는 어딨어? 선영이 묻자 윤아의 밝았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돈 많이 벌어온다고 캄보디아 갔어요. 캄보디아? 선영은 처음 듣는 지명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고. 아빠가 거기 가면 우리 윤아 숨 안 막히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윤아의 큰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습니다. 1년 전부터 아빠한테서 편지가 안 와요. 선영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 캄보디아, 1년간의 연락 두절. 그것은 가난하고 절박한 이들의 등을 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딸, 김지수.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운명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난과 싸우고 남편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자식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요? 돈. 그 차가운 돈을 신처럼 모시고 쌓아 올리는 동안 내 딸은, 내 살점은 이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그런 딸에게 마지막 남은 생명줄일지도 모르는 그 850만 원을 빼앗으러 왔습니다. 그 돈은 유나의 약값이었을지도, 캄보디아로 사라진 남편을 찾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영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유나를, 자신의 잃어버린 30년을 부서질 듯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피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유나야. 그녀는 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을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선영은 30년 만에 찾은 손녀를, 그 작고 가냘픈 몸을 부서질세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그 끔찍한 세월의 무게가 곰팡내가 스며든 이 작은 방 안에서 72살 늙은 어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유나의 밭은 숨소리가 마치 자신의 숨소리인 양 선영의 귓가를 아프게 파고들었죠. 자신은 수백 평 저택에서 살아왔는데 내 딸과 손녀는 이런 지옥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유나의 등을 쓸어내리며 30년 묵은 통 안의 눈물을 막 쏟아내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빌라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쾅쾅! 낡은 철제 현관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끔찍한 소리를 냈습니다. 문고리가 박살나고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갔습니다. 밖에서 최 실장이 회장님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발길질과 함께 붉은 레커로 뒤덮인 문짝이 방 안쪽으로 부서지듯 날아들었습니다. 으악! 유나가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선영의 품으로 죽으림을 다해 파고들었습니다. 선영은 반사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먼지 구름이 인 현관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 둘이 부서진 문틀을 밟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침을 찍 뱉었습니다. 뭐야, 이 거지 같은 집구석은. 돈 갚을 능력도 없는 것들이. 그리고 그 사내들 뒤로 한 여자가 마치 안방에라도 들어오는 듯 아주 여유롭고 거만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는 60대로 보였지만 얼굴에는 값비싼 분칠을 하고 목과 손목에는 그녀의 그 거친 목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금붙이 장신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차가운 쇠붙이가 터져나오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습은 변했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매. 하지만 선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자신의 전 재산을 앗아가고 딸 지수를 낳게 해준다는 말로 자신을 속이고 결국 12살 딸을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훔쳐가 버린 바로 그 무당 윤하정. 30년 만에 마주한 원수였습니다. 대운 파이낸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악랄한 사채업자 우두머리가 되어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하정 역시 곰팡내 나는 방 안에 웬 곱게 늙은 부잣집 노파가 빚쟁이의 딸로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이 집 세입자가 아니라 빚독촉을 방해하러 온 돈품께나 있는 방해꾼 정도로 생각했죠. 윤하정이 입술을 비틀며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는 빚쟁이 어미라도 되나? 아니면 돈 대신 갚아주러 온 자선사업가? 어쨌든 잘 됐네. 이 집 월세 밀린 게 850만 원이라지. 그 돈 당장 내놔. 선영의 두 눈이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감싸 안은 채 바닥을 짚고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72살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찢어져 나왔습니다. 너. 윤하정은 그 한마디에
웃음을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어딘가 익숙한 저주에 찬 눈빛, 선영이 한 걸음 윤하정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년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 그제야 윤하정은 눈앞에 이 곱지만 살기 등등한 노파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말 한마디에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병든 딸 때문에 눈이 멀었던, 어리석고 순진했던 바로 그 여자 이선영. 윤하정의 얼굴에 경악이 스쳤습니다. 아니,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아이고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용케 살아있었네. 이선영? 나는 또 딸 잃고 목매달아 죽은 줄 알았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의 이성이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내 딸. 선영은 윤아를 뒤쪽 구석으로 밀쳐놓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윤하정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딸 지수 어쨌어? 내가 내 딸 훔쳐갔잖아. 이 악마 같은 년. 선영은 윤하정의 멱살을 그 번쩍이는 금목걸이째 움켜쥐고 절규했습니다. 사내들이 달려들어 선영을 떼어내려 했지만 어미의 한은 그들의 힘보다 강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하정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선영, 그리고 이 늙은 여자가 절규하며 외치는 이름, 김지수, 이 집 201호의 세입자 이름. 윤하정은 선영의 어깨 너머로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는 작은 아이 윤아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자신이 30년 전 굿땅에 버리고 도망쳤던 12살 지수의 얼굴이, 그리고 그 어미인 이선영의 얼굴이 정확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기가 막힌 우연, 기가 막힌 악연. 30년을 돌고 돌아 자신이 유괴했던 그 아이가 자신의 빚쟁이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윤하정의 얼굴에서 찰나의 경악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악마보다 더 악독하고 잔인한 비웃음이 가면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녀는 선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선영이 힘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윤하정이 그런 선영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며 혀를 차듯 말했습니다. 김지수? 그래, 내 딸 이름이 김지수였지. 아이고, 멍청한 년. 아직도 내 죽은 딸을 찾고 다녔어? 아니지, 살아있었네. 윤하정은 윤아를 향해 시커먼 때가 낀 손톱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내년에 그 지독한 팔자가 내 딸년을 잡더니 이젠 그 새끼의 새끼, 손녀까지 잡으러 여기까지 왔구나. 내년 팔자가 내 새끼들을 다 잡아먹는 거야. 알아? 그 끔찍한 저주가 선영의 귀를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고함 소리, 폭력적인 몸싸움,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잔인한 손가락질. 7살 윤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가뜩이나 힘겹게 이어지던 아이의 숨소리가 갑자기 멎는 듯 했습니다. 윤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얀 종이장처럼, 아니 시퍼렇게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자신의 작은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공기가 단 한 모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캑캑. 목구멍 깊은 곳에서 공기가 아니라 마치 물이 끓는 듯한 거품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전병. 30년 전 12살 지수의 숨통을 끊어놓을 뻔했던 그 지독한 기도 부종 발작이었습니다. 어미를 덮쳤던 그 악몽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손녀에게 정확하게 재현되고 만 것입니다. 윤아의 작은 몸이 그대로 곰팡내 나는 차가운 방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윤아야. 선영의 눈앞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듣던 그 순간이 바로 눈앞에서 지옥처럼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선영의 절규가 곰팡내 나는 방을 찢었습니다. 7살 윤아의 작은 몸이 시퍼렇게 질린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이는 목을 움켜쥔 채 물에 빠진 사람처럼 파닥거렸지만 단 한 모금의 숨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12살 지수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그 고통의 모습, 악몽이, 지독한 운명이 그녀의 눈앞에서
손녀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내려다보는 윤아정의 얼굴에는 악마 같은 희열이 번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죽어라. 내년에 팔자가 내 새끼들을 다 잡는구나. 윤아정이 승리에 찬 조소를 터뜨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서진 문틀 너머 계단을 울리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더 들려왔습니다. 방금 들이닥친 사내들보다 더 위압적인 기세였죠. 곧이어 검은 양복을 입은 한 사내가 윤아정의 사내들을 거칠게 밀치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0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흉터가 옅게 남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쓰러진 아이와 넋이 나간 선영 그리고 자신의 어미인 윤아정을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란입니까? 윤아정이 아들의 등장에 기다렸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상철아, 잘 왔다. 전현 좀 봐라. 전현이 누군지 알아? 30년 전에 내 손에서 빠져나간 그 이선영이야. 그리고 저기 저 죽어가는 애새끼가 그때 내가 놓친 지수년의 딸이란다. 윤아정의 아들 윤상철. 그는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미끼로 사람들을 낚아채던 보이스피싱과 인신매매 조직의 진짜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미가 저지른 30년 전의 아동유괴 사건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이선영이라고?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빚독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거대한 범죄 30년 묵은 유괴 사건의 증인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늙은이와 저 아이를 살려두면 자신들의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윤상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렸습니다. 뭐하고 있어? 당장 저 할망구 임마가. 사내 둘이 명령을 받고 즉시 선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72살 노인의 앙상한 팔이 우악스러운 손길에 뒤로 꺾였습니다. 아! 선영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서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는 윤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윤아야. 윤상철이 쓰러진 윤아를 벌레 보듯 툭 발로 찼습니다. 이 애새끼는 숨이 거의 멎었군. 잘됐네. 병원에 데려가는 척하고 가는 길에 아무데나 버려. 증거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처리해. 그 잔인한 명령은 선영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무력감이 30년 전 딸을 잃었을 때와 똑같은 그 지독한 절망이 선영의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팔이 붙들린 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서진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기회를 엿보던 최 실장이 벼락처럼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선영이 위험하다며 말렸을 때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 놈들, 회장님 몸에서 당장 손 떼지 못해. 최 실장은 선영을 붙잡고 있던 사내의 팔목을 꺾어 그대로 벽으로 매다 꽂았습니다. 우악!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윤상철과 윤아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건 또 뭐야? 최 실장은 훈련된 보디가드였습니다. 그는 남은 사내 앞을 막아서며 선영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아이 데리고 먼저 피하십시오.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어서요. 최 실장의 그 한마디가 절망에 빠져있던 선영의 마비된 정신을 깨웠습니다. 살려야 한다. 이번에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선영은 자신을 붙잡던 소나기에서 풀려나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에 쓰러진 윤아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72살의 나이를 잊었습니다. 그저 어미였습니다. 그녀가 급하게 몸을 일으키는 순간 한쪽 발에 신겨있던 값비싼 가죽 구두가 방바닥에 널브러진 잡동사니에 걸려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것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쪽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맨발로 차가운 곰팡이 바닥을 딛고 숨이 멎은 윤아를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윤아의 몸은 솜처럼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년 거기서 윤상철이 소리치며
선영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최 실장이 마지막 남은 사내를 쓰러뜨리고 윤상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가십시오, 회장님. 선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아를 품에 안고 부서진 문틀을 향해 달렸습니다. 맨발, 그녀의 하얀 맨발이 사채업자들이 부순 문짝의 날카로운 파편을 그대로 짓밟았습니다. 따끔한 고통이 발바닥을 뚫고 올라왔지만 선영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발에서 피가 흐르는지도 몰랐습니다. 오직 손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뛰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놀라 뛰쳐나온 101호 여자가 웬 노파가 피투성이 맨발로 숨이 멎은 듯한 아이를 안고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선영은 계단을 구르듯 내려왔습니다. 빌라 입구에 깨진 유리문을 밀치고 퀴퀴한 곰팡내 나던 골목을 벗어나 차가운 바람이 부는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선영의 목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달리는 차들을 향해 맨발로 피를 흩뿌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익,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미친 사람처럼 차도로 뛰어든 선영을 보고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급정거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놀라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할머니, 죽으려고 환장했어. 선영은 울부짖으며 택시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 좀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제발 빨리요. 기사는 아이의 시퍼런 얼굴과 노파의 피투성이 맨발을 보고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선영은 윤아를 품에 안고 뒷좌석에 쓰러지듯 올라탔습니다. 윤아야, 숨을 쉬어. 제발, 할미가 있잖아. 선영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손녀의 뺨을 비비며 그렇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할머니임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의 공기는 시간의 흐름조차 멈추게 할 듯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얀 불빛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저기서 기계가 울리는 소리, 의료진의 다급한 발소리가 뒤엉켰지만 선영의 귓가에는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아는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의 손에 이끌려 중환자실이라고 쓰인 육중한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선영의 세상도 함께 닫혀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 앞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느 간호사가 그녀의 발을 보며 기겁을 했습니다. 맨발은 찢어지고 깨진 조각이 박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윤아를 처치실로 밀어넣으며 다른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할머니 발부터 당장 소독하고 붕대 감아드려요. 선영은 자신의 발이 치료되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얀 붕대가 발에 감기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피가 붕대 밖으로 다시 붉게 배어 나왔습니다. 선영은 붕대로 감긴 제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병원 전체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 닫힌 문 너머에서 사경을 헤매는 손녀를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은 그녀가 신처럼 모셨던 그 돈은 윤아의 막힌 숨구멍을 단 1mm도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돈이 없어서 딸을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모든 돈을 가졌음에도 똑같은 절망 속에서 손녀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지독한 운명 앞에서 그녀는 그저 피투성이 맨발로 주저앉은 72살의 무력한 노파일 뿐이었습니다. 완전한 패배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샘 근무로 창백하게 질린 얼굴, 헝클어진 머리를 미처 정돈하지도 못한 하늘색 간호사복 차림의 한 여자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37살의 김지수. 그녀는 이 병원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막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에 자신의 딸 최윤아가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윤아야,
우리 유나 어딨어요? 지수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그 문을 지키듯 앉아있는 낯선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한쪽 발은 피투성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웬 모르는 노파가 자신의 딸이 들어간 중환자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이해되지도 용납되지도 않았습니다. 지수는 선영의 어깨를 붙잡고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딸 아이 곁에 계신 거예요? 우리 유나 어떻게 된 거예요? 선영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꿈속에서 수만 번도 더 들었던 목소리. 12살 소녀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애틋한 울림만은 분명 자신의 딸 지수였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멎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지수의 얼굴, 12살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삶에 지치고 자식 걱정에 애가 타는 37살 어미의 얼굴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것은 선영 자신을 그리고 죽은 남편을 빼닮은 자신의 딸이 분명했습니다. 지수야. 선영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운 쇠로 막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일까요? 살아있었느냐는 말일까요? 그 어떤 말도 이 거대한 30년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은 대신 자신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왼쪽 손목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 없던 그 낡고 해진 시계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작은 걸쇠 하나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거의 쥐어뜯다시피 풀어내 그 낡은 천 조각을 지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수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사경을 헤매는데 웬 낯선 노파가 나타나 자신의 손에 낡아빠진 시계줄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수는 신경질적으로 그것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수의 눈이 그 낡은 시계줄에 못 박힌 듯 멈췄습니다. 색이 바랜 천의 무늬, 자신의 기억 저편 어딘가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감촉이었습니다. 지수의 시선이 자신이 쥐고 있는 시계줄에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딸 유나의 손목으로 옮겨갔습니다. 유나의 작은 손목에는 아이가 늘 부적처럼 차고 다니던 붉은 끈에 매달린 낡은 시계 알맹이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계줄, 그리고 시계알, 따로 떨어져 있던 두 개의 조각. 지수의 머릿속에서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려버렸습니다. 까마득한 어릴 적, 12살의 기억, 지독한 향냄새가 나던 낯선 굿땅, 자신을 어디론가 떠밀던 차가운 손, 귓가에 울리던 무당의 속삭임,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그 굿땅에 자신을 내려놓고 울면서 사라지던 한 여인의 얼굴, 자신이 평생을 원망하고 또 그리워했던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눈앞에 늙은 노파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 발,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미안함을 담고 있는 저 눈빛,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시계줄, 지수의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이럴 리가. 지수의 입술에서 자신도 믿을 수 없는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지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선영은 그렇게 무너지는 딸을 향해 찢어진 발의 고통도 잊은 채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딸을, 자신의 잃어버린 딸을 30년 만에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지수야, 내 딸 지수야. 선영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딸을 부둥켜 안고 병원이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피보다 진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나는 기적처럼 고비를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1인실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선영이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병실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넓은 창, 편안한 소파와 보호자 침대까지 유나가 갇혀있던 그 곰팡내 나던 201호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의 공기는 창밖의 햇살과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한 공간에 모인 세 모녀, 선영과 지수, 그리고 침대에서 곤히 잠든 유나. 그 세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라는 거대한 세월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붕대로 감긴 제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이제 막 골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병실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망가뜨린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저 낯선 노파가 자신이 평생을 그리워하고 또 평생을 원망했던 엄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2살 굿땅에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 그런데 이제 와서 유신그룹의 회장이라는 거대한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실이 지수의 가슴을 더욱 어지럽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지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샘 근무로 지친 간호사의 목소리가 아닌 길 잃은 12살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지수는 끝내 선영을 엄마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하얗게 쥔 채 선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차라리 죽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셨네요. 이렇게 부자로 회장님이 되셔서. 지수의 말은 칼이 되어 선영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선영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수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수야. 선영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년이 그 무당 윤하정이 나를 속이고 너를 훔쳐간 거였어. 나는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선영은 지난 30년의 세월을 더듬더듬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전국을 헤매고 다녔던 일, 돈이 없어서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돈을 버는 기계처럼 살아왔던 일, 그리고 그 돈으로 수십 년간 신문이란 신문에는 모두 딸을 찾는 광고를 실었던 헛된 노력들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내 돈은 너를 찾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지수야,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마른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수는 선영의 고백에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고? 그 무당이 나를 유괴한 거라고? 그렇다면 자신이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온 그 세월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지수가 무어라 대답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침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가 언제 깼는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야, 깼어?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베개 밑에서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를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죠. 유나는 그 스케치북을 지수가 아닌 낯선 할머니 선영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선영은 의아한 얼굴로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선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정성스럽게 색칠된 그림. 그림 속에는 햇볕이 가득한 푸른 잔디가 깔린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이 있는 큰 집 앞에서 세 사람이 아주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 마지막으로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사람. 선영의 손이 그림 속의 하얀 머리 할머니를 향해 떨리며 다가갔습니다. 유나야, 이 할머니는 누구니? 유나가 아직은 힘이 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아주 맑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엄마요. 내 할머니요. 선영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 역시 딸이 그 그림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유나가 선영의 손목에 감겨 있던 낡은 시계줄을,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여전히 채워진 낡은 시계 알맹이를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이 시계 알맹이 보면서 얘기해줬어요. 이 시계가 우리 할머니랑 엄마랑 연결해주는 거라고. 엄마가 잃어버린 우리 할머니가 이 시계 보고 꼭 다시 만날 거라고, 꼭 다시 찾으러 올 거라고 매일 밤 기도했어요. 선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둑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가 자신을 원망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그 지독한 세월 속에서도 자신을 잊지 않고 자신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딸에게까지, 손녀에게까지 그렇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영은 지수의 손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선영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 할머니 받아줄래? 선영은 눈물로 얼룩진 스케치북의 그림을 소중하게 쓸어 만졌습니다. 이 그림 할머니가 꼭 진짜로 만들어줄게. 푸른 잔디가 있는 마당, 햇살이 가득한 큰 집, 우리 유나 다시는 숨 막히지 않는 그런 집 할머니가 꼭 지어줄게. 선영의 눈빛이 처음으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따뜻한 온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모아온 돈, 그것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칼이나 자신을 지키는 차가운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가족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로 그렇게 새로운 사명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기적처럼 회복하던 며칠 뒤 병원 복도는 다시 지옥이 되었습니다. 1인실 특실 앞에서 딸의 회복을 지켜보던 지수의 앞을 한 사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곰팡내 나던 201호에 들이닥쳤던 날카로운 눈매의 그 남자, 바로 윤하정의 아들 윤상철이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폭력배 행색이 아닌 합의를 보러 온 사람처럼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상철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돈 봉투 하나를 툭 내밀었습니다. 최윤아 보호자 김지수 씨 맞죠? 그날 일은 우리 측 실수도 좀 있었으니 이거 받고 조용히 끝냅시다. 어차피 애도 괜찮아졌다면서요. 그는 그 낡은 빌라에서 마주친 늙은 노파선 영가, 설마 유신그룹의 회장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날의 폭행과 소란을 적당한 푼돈으로 무마시키러 온 것이었죠. 지수는 그 오만한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내 딸이 죽을 뻔했는데 이 돈 받고 끝내라고요? 당장 그 손 치우지 못해요. 윤상철은 지수의 격한 반응에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아, 거참, 꼬장꼬장하게 구네. 어차피 당신 월세 850만 원도 없어서 쩔쩔매는 신세 아니었나? 그 돈이면 밀린 월세 내고도 남겠구만. 그러게 캄보디아에 간 당신 남편처럼 우리 회사에서 하는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도 알아보지 그랬어. 당신 남편은 지금쯤 돈 잘 벌고 있을 텐데. 윤상철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캄보디아, 고수익 해외 취업, 우리 회사, 그 단어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합쳐졌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낙엽처럼 바싹 말라 갈라져 나왔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내 남편을 캄보디아로 보냈어요? 윤상철은 그제야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이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지수의 입에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찢어지는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었어. 내 남편을, 유나 아빠를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낸 게 바로 당신이었구나.
지수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간 연락이 끊긴 남편, 그 남편을 깨어낸 사기꾼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딸까지 죽이려 했던 바로 이 악마였던 것입니다. 지수는 병원 복도 바닥을 치며 목이 터져라 통곡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병실 문을 열고 나온 선영이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30년 묵은 원한과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려는 어미의 분노로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돈의 진짜 쓰임새를 마침내 깨달은 자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선영은 통곡하는 딸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일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곁에 서 있던 최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최 실장, 예, 회장님,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저것들, 어미와 아들 둘 다 평생 오늘을 후회하며 살게 만들어. 다음 날 유신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이선영 회장의 갑작스러운 회견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사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단상에 선 선영은 평소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검소하지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을 두르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선영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유신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어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선영은 30년 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꺼냈습니다. 30년 전 윤하정이라는 이름의 한 무당이 병든 제 딸을 낫게 해주겠다며 저를 속이고 당시 12살이었던 제 딸을 유괴했습니다. 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벌 회장의 입에서 나온 아동 유괴라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마 윤하정은 지금 대운 파이낸셜이라는 불법 사채업체의 회장이 되어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윤상철은 전화 금융 사기와 해외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하며 제 딸의 남편, 제 사위까지 캄보디아로 팔아넘겼습니다. 선영은 카메라 렌즈를 마치 윤하정의 눈을 꿰뚫어 보듯 강렬하게 노려보며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모든 것을 걸고 저 악마 모자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전국에 계신 피해자분들께 호소합니다. 30년 전 혹은 지금 이 순간 윤하정이나 대운 파이낸셜, 윤상철에게 속아 고통받고 계신 분들 용기를 내주십시오.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모든 변호사 비용과 소송은 저 이선영과 유신그룹이 단돈 1원도 남김없이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그날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언론이 들끓었고 전국 각지에서 윤하정 모자에게 당했던 수십 명의 피해자가 눈물로 제보를 해왔습니다. 선영이 쏘아올린 복수의 화살은 더 이상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힘으로 썩어 문드러진 거악을 뿌리 뽑는 거대한 정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선영의 법무팀과 그녀가 고용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움직였습니다. 윤상철이 숨겨두었던 검은 돈의 흐름이 담긴 비리 장부가 그대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대운 파이낸셜은 파산했고 관련자들은 모두 줄줄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궁지에 몰린 윤상철은 남은 돈이라도 챙겨 해외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탄 차는 고속도로에서 정체불명의 대형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는 제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법정, 초췌한 죄수복을 입은 윤하정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탄 윤상철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 망가진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하정의 입에서 사람의 것이 아닌 짐승 같은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그녀는 평생 모은 돈과
유일하게 의지했던 아들까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모두 애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30년 만에 찾아온 가장 완벽하고도 통쾌한 심판이었습니다. 지독했던 악연이 끊어지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곰팡내가 스며있던 낡은 빌라 201호는 이제 아득한 기억 속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대신 유나의 낡은 스케치북에 그려져 있던 바로 그 집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너른 마당이 있는 하얀 2층 집이었습니다. 선영이 홀로 살던 수백 평의 삭막하고 거대한 저택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위해 지어진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진짜 보금자리였습니다. 푸른 잔디밭 위에서는 이제 8살이 된 유나가 언제 아팠냐는 듯 건강을 완전히 되찾고 강아지 풀을 꺾어들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던 그 고통스러운 숨소리는 이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의 맑고 높은 웃음소리만이 마치 종소리처럼 가을 하늘 아래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은 유신그룹 회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가장 편안한 차림으로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그 누구도 본 적 없었던 깊고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지키기 위해 혹은 복수를 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그 차가운 돈이 이렇게 따뜻한 손녀의 웃음소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73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딸 지수는 더 이상 병원의 고단한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선영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 시내 한복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과 절망을 자신과 같은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더 큰 사랑의 힘으로 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그들의 찢어진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수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센터 마감 시간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한 남루한 차림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낯선 곳이 두려운 듯 몹시 지치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평소처럼 가장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곳이에요. 사내는 자신이 캄보디아의 한 불법 감금시설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 1년 만에 극적으로 탈출한 생존자라고 더듬더듬 자신을 밝혔습니다. 지수는 사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애써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사위가 끌려갔던 바로 그 지옥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사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사내의 시선이 지수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틀 하나에 멎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수가 남편과 그리고 어린 유나가 함께 웃고 있는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찻잔을 든 채 통제할 수 없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내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의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 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압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남편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저랑 같이 캄보디아 그 감금시설에 같이 있었어요. 지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씀이세요? 사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2개월 전입니다. 제가 탈출할 때 그 사람이 저를 도와주다가 놈들에게 붙잡혔어요. 아마 저 대신
사내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살아있다는 희망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이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하얀 저택은 선영의 얼음 같은 분노로 가라앉았습니다. 지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선영의 눈이 30년 전 윤하정을 마주쳤을 때보다 더 차갑고 무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최 실장을 불렀습니다. 최 실장, 예, 회장님, 내 사위가 지금 캄보디아에 살아있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유신그룹이 가진 모든 인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력을 총동원하게. 최 실장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캄보디아의 그 조직은 윤상철이 무너진 뒤에도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권력으로도. 선영이 최 실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공권력이 안 되면 그늘에 힘을 쓰게.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어. 내가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이번에도 그걸 증명할 것이야. 내 가족을 되찾는 일에. 선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선영은 수십억 원의 현금을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의 가장 어둡고 깊숙한 곳에서 일하는 국적 불명의 해결사들과 위험한 줄이 닿았습니다. 몇 주간의 피 말리는 추적이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센터 일도 손에 잡지 못하고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전화기만 바라보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선영은 그런 딸의 손을 그저 묵묵히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새벽 4시 선영의 침실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선영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섞인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찾았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놈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분하려던 참이었어. 선영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뭔가? 5억, 현금으로. 선영은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당장 보내주지. 하지만 내 사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면 5억이 아니라 50억을 들여서라도 내 놈 목숨을 걷어갈 줄 알아. 선영은 그렇게 5억 원을 TTS 책 5억 원 마이너스 OK 사위의 목숨값으로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에 비하면 그 돈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으니까요. 며칠 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센터 앞. 지수는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이 뛰어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선영이 오늘 아침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 조용히 언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선영과 유나 그리고 지수 세 모녀가 센터 문 앞에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길모퉁이를 돌아 검은색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최 실장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최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듯 너무나 마르고 얼굴에는 끔찍한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 지난 3년 동안 TTS 책 3년 마이너스 OK 단 하루도 꿈에서조차 잊어본 적 없었던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지수의 입에서 소리 없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먼저 달려간 것은 유나였습니다. 아빠, 유나가 소리치며 남편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보다 훌쩍 커버린 딸을 끌어안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나야, 내 딸, 아빠가 미안해. 그제야 지수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남편에게 다가가 두 사람을 자신의 남편과 딸을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선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세 사람의 모습을 눈물 어린 미소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햇살 가득한 마당이 있는 그 하얀 집, 처음으로 네 식구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밥만 먹고 있는 사위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많이 먹게, 사위. 사위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영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내 딸과 내 손녀를 지켜준 사람인데 내가 고맙네. 돌아와줘서. 식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거실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손목에 있던 낡은 시계 알맹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이 자신의 손목에 평생 감겨있던 낡은 시계줄을 풀었습니다. 두 개의 조각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시계줄에 텅 비어있던 고리에 시계 알맹이를 천천히 끼워 맞추었습니다. 딸칵.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30년 만에 죽은 남편의 유품이 완전한 하나의 시계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먼지 속에 멈춰있던 초침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0년간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그 시계를 바라보며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예, 엄마. 이 시계가 내 애군을 나한테 다 가져왔었나 보다. 30년 동안 참 지독했어. 지수가 그런 엄마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계가 30년을 돌아서 결국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선영과 지수, 그리고 지옥에서 돌아온 사위와 건강을 되찾은 유나, 네 가족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간 멈춰버렸던 그 지독한 운명의 시계가 마침내 따뜻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회장님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음에 등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